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회는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타협은 거부한 채 일방 독주만 반복하는 여당이나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나 책임이 가볍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 숙이는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란에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에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또 국제 유가도 일정 부분 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정학적인 위험에 따른 변동성이 한동안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가 법률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형사사건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 대통령은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4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는 100주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3차 핵 협상을 마치고 다음 주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오만은 회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란은 우라늄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무려 100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4주째 둔화했는데 이런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 25억 원대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매물이 쌓일 정도는 아니지만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구 일대에선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호가가 한 2억 정도 떨어진 금액대로 물건이 나왔고 그리고 거래도 그 금액대로 한두 개씩 됐고요. 그 이후에 2월 초쯤부터는 매수자분들이 좀 관망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 서초구가 하락 전환한 건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입니다. 또 송파구는 47주 만에, 용산구는 101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격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 자치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통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거래 표본이 적게 되면 여러 가지 통계 착시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시장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자치구 아파트값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0.11% 오르며 상승폭은 4주 연속 줄었지만 상승세 자체는 55주째 이어졌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용인 수지구 아파트값이 0.61% 올라 11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은 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경기 아파트값은 0.1%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매물이 잠길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는 말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형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로 지난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에서 성인 응답자 1,002명 가운데 67%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2월 둘째 주와 비교해 4%포인트 오른 건데 이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나온 지지율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떨어진 25%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전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20대 이하에서만 긍정평가가 48%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는데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 또한 56%에 달했습니다. 집값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이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2%는 잘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오명을 썼던 주식시장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집권 2년차 가시적인 국정 운영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민생 입법 처리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공방 끝에 법 왜곡죄가 법여권의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냈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법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마무리됐고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 왜곡죄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 왜곡죄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판사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포함됩니다. 법안이 한 차례 수정되면서 법 왜곡죄를 적용받는 건 형사사건으로 한정됐습니다. 이들이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재판과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고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걸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은 법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원안보다 조문을 구체화했고 예외도 생겼습니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된 증거를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왜곡죄는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되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민주당 강경 지지층만 환영할 정도로 각종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법안 안팎의 기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듭된 우려에도 입법이 이뤄지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사직까지 고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법원장 회의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12월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강행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접촉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맡았을 때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지만 사법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고 처음으로 사직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란하다며 법안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시행 이후 재판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왜곡죄 법안을 두고선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의 판결이 다르면 결국 재판부 한 곳이 형사 책임을 지는 거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쟁이 있으면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와 재판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상고제도 개편 역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합니다.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릴 경우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까지 포함해 수십에서 수백 명의 판사를 추가 충원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법개혁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후속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회가 오늘 법력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법력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천영식 후보 추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표결 이후에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윤 정권에서 장악된 방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충분히 판단해 자율투표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또 뒤통수를 쳤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결시킨다면 정당의 추천권은 형해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파 세력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공추모가 조직은 유지하되 독자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은 피하되 정체성은 유지하겠다는 거지만 개혁 법안을 둘러싼 강경파의 반발과 맞물려 내홍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취모가 오찬회동을 거쳐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모임을 유지하되 당 공식 기구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추진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며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곧바로 추진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아가 손을 맞잡는 등 즉각 행동에도 나섰습니다. 그 한병도 위원장님께서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면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습니다. 현 시점 가입자가 105명이라고 밝힌 공취모는 친명계 세력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탈퇴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공취모는 자발적 모임인 만큼 개별 의원의 탈퇴 의사를 존중합니다.
야당에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입법 권력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게 우스꽝스럽다며 해산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보다 대통령이 중하다면 지금 당장 배지를 떼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가라앉은 당권파, 비당권파 간의 내홍이 다시 발화할 거란 우려도 흘러나오는데 당장 입법조선에서부터 균열이 감지되는 모양새입니다. 본회의 상정 직전 원내 지도부의 결단으로 수정된 법 왜곡죄를 둘러싸고 당권파를 등에 업은 법사위의 강경파 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부안 당론으로 일단 정리되긴 했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을 둘러싼 긴장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정부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당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이 공소청 검사의 권한 논쟁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상태지만 조삼모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라리 일찌감치 공소청 논쟁을 털고 선거 변수를 최소화하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협상을 마쳤습니다. 이어 다음 주에는 빈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오만은 회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고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또 한 번 이어가기로 합의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합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핵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죠. 이 회담을 중재한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회담 일정이 마무리됐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에 다음 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을 논의할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으로는 오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 대표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담도 1, 2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면서 이 말을 전하는 간접 회담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핵 협상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같이 밝히고 이란이 우라늄 재고의 농축 정도를 낮추고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위한 내용도 제안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우라늄 비축량 이전 핵시설 해체는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사일 관련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미국이 핵 문제와 비핵 문제를 분리할 경우 미국과 이란이 합의의 틀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نقطه نظرات متناقض و ضد و نقیضی که از طرف برخی مقام‌های آمریکایی مطرح میشه کماکان شرایط رو شک و شبهه‌ها رو ادامه میده. 미국이 이런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회담에서 도대체 양측이 어떤 쟁점에서 이견을 좁혔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쟁점이 좁혀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영구 봉쇄한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이죠. 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시설을 모두 해체하고 완전한 우라늄 농축 중단, 또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넘기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미국은 또 이번 핵 합의가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당시 체결했던 이란 핵 합의에 이 대부분의 제한 조치가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이른바 일몰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을 비판하면서 핵 합의의 무기한 유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1기 행정부 당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 합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와 이 공화당 의원들의 압박으로 위코프 특사가 이번 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로 임하고 있어서 이란으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이후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협상에 나선 이란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벤스 부통령의 말도 들어보시죠. But the principle is very simpl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f they try to rebuild a nuclear weapon, that causes problems for us. And in fact, we've seen evidence that they have tried to do exactly that. 벤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서도 물론 다른 선택지들도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열흘에서 15일 정도의 시한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의 군사력을 배치하며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다음 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군사적 충돌 위험은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재무부는 제네바 핵 협상이 진행되는 오늘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등 이란과 연계된 외국 테러 조직에 테러 자금을 조달한다는 스위스 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성착취범인 앱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힐러리는 정치적 쇼라며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요. 미국 민주당은 정작 조사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태운 차량이 뉴욕주 체퍼크와 공연예술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미 하원 감독위원회의 제프리 앱스타인 비공개 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애초 힐러리는 출석 요청을 거부했지만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처하자 소환에 응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a lot of questions. To my knowledge, the Clintons haven't answered very many, if any, questions about their knowledge or involvement with Epstein and Maxwell. Again, no one's accusing at this moment the Clintons of any wrongdoing. 힐러리는 소셜미디어에 앱스타인을 만난 기억이 없고 그의 비행기를 타거나 섬 또는 집을 방문한 적도 없다며 이번 조사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27일 출석합니다. 민주당도 정치 공작이라고 비난하며 앱스타인 파일에 클린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조사 대상이라고 반격했습니다. So let's get President Trump in front of our committee to answer the questions that are being asked across this country from survivors and from those who have been brutally attacked and raped sometimes as children. Let's release the files. 최근 미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타인 문건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과 태국, 포르투갈 등을 여행한 기록에다 여성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후 의회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이번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바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음료에 약물을 타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김모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깊이 가렸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경찰도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유족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까지 나온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유족 측은 김 씨가 냉혹한 계획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CTV와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의 증거로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범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유족 측은 조만간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지인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붙잡혔습니다. 범행 뒤에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지만 경찰의 추격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20대 여성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다가구 주택 계단을 내려옵니다. 친구가 전 남자친구인 10대 A군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려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겁니다. A군은 새벽에 헤어진 여자친구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이어 말리던 지인 2명에겐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지인들은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죽으면 지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차라리 내가 이거를 막으면 둘 다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제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범행 직후 A군은 흉기를 버린 뒤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A군은 범행 장소를 빠져나와 건물 옥상으로 올라온 뒤 1m 70cm 정도 떨어진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어 도주했습니다. A군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충북 청주 고속도로에서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3시간 20여 분 만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2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B씨는 평소 A군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성을 보여 이별을 통보했고 이미 폭행 혐의로 A군을 고소했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서울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운전자가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된 30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 깨진 프로포폴 약물병과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를 무작위로 발견했는데요. 주사기 중에는 약물이 채워진 것도 있었습니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귀포시 중앙 로터리에서 직진하던 80대 A씨의 승용차와 로터리를 돌고 있던 60대 B씨의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충돌 충격으로 A씨 차량이 인근 상가로 돌진하면서 상가가 파손됐고요. 두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직매입 상품 납품업체에게 납품가 인하와 또 광고비 요구 등의 횡포를 부리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낮춘 납품 단가나 광고비가 어느 범위까지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과징금 22억 원 제재에 그쳤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한 이유는 상품 직매입을 통한 빠른 배송 때문입니다. 유통업자가 직접 상품을 소유해 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볼 기회를 얻는 대가로 손실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최저가 경쟁에 따른 이익 감소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이익률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 가격을 내리거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는 발주를 중단, 축소하거나 이를 예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쿠팡은 또 지난 2021년 10월경부터 2년 반 정도 직매입 대금 2,800억 원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서 줬고 지연이자 8억 5천여만 원도 안 줬습니다. 쿠팡은 상품 수령일을 검수를 마친 뒤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자의적 검사 지연을 막기 위해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은 또 체험단 행사에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있었지만 비용 5억 3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4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쿠팡 매출액이 지난 2022년 25조 원대에서 2024년 36조 원대로 급성장한 점, 과거 제재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은 미미합니다. 쿠팡이 개별 연락 등 증거를 잘 안 남겨 구체적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워 정률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광고비 강요로 지난 2021년에도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불복해 아직 대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증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끼어 팔기와 최해 대우 요구, 인기 상품 PB 상품으로 가로채기 등 이단 위법 혐의로 공정위 심사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보니 숨겨둔 금두꺼비와 황금 열쇠, 롤렉스 고급 시계와 에르메스 명품 가방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압류한 물품이 보관된 이 국세청 수장고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492개가 다음 달 온라인 경매로 매각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억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집 안방 금고를 열자 순금 40돈짜리 황금 두꺼비 1점을 비롯해 골드바 6점, 황금 열쇠 2점이 쏟아집니다. 금부치와 현금 등 1억 3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 추적특별기동반이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안 낸 체납자 집을 현장 수색하자 가족들이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몸싸움과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고성도 오갑니다. 저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숙제 못해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바닥에 던진 가방 속을 확인하니 5만 원권 현금 다발 1억 원이 발견됩니다. 집안에서 6천만 원을 추가로 찾아내 1억 6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집에서는 화장실 세면대 수납장 안에서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발견됐고 방해입니다. 체납자의 강력한 저항에도 현장 수색이 이어지고 비닐봉지에 감춰둔 현금 뭉치와 금 54돈이 압류됩니다. 문을 열지 않는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1억 원이 징수되고 시가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 시계 13점과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7점도 압류 조치됐습니다. 고액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 시계 등 68억 원,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압류 물품 보관 수장고도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렵다는 3,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 고가 가방과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가의 위스키, 비상장 주식 주권 등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롤렉스 등 고가 시계와 황금 거북이 등 귀금속은 수장고에서도 별도 금고에 보관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총 492점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매 판매 대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맑은 하늘이 드러난 서울과 달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영동과 부산, 울산,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중서부 지방도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틀째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 청주 7.9도, 부산 8.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4월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와 전주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에 출석하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 김병기 의원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을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 미팅, 주민 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북을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세워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3차 핵 협상을 마치고 다음 주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오만은 회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란은 우라늄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박 감독은 영화를 통해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난하면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한 노동당 9차 대회를 통해 내놓은 메시지인데요. 북미 관계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노동당 대회가 7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대회 기간 중엔 내부 결속에 집중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과 미국을 향해 밝힌 메시지도 폐막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서 상론할 일이 없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현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제 공격을 포함해 모든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가역적 핵 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입니다. 이처럼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미국에 대해선 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강경 자세를 대미 정책 기조로 견지하겠다면서도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재확인한 북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임을 밝힙니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대내외 정책 집행과 영토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조만간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김정은은 우리와의 대화는 거부하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죠. 미국 백악관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김정은과 3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를 안정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에도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까지 지칭하며 김정은과의 대화를 희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순방 때도 내내 만남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We never were able to talk because I was so busy. And really, this is why we came. I think it would have been maybe disrespectful to the importance of this meeting if we did that. 하지만 이번엔 북한이 먼저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다음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과의 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기존에 징수한 관세 일부를 환급하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기존 징수액 대부분을 환급하지 않는 법적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은 1,335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금까지 적어도 1,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음해를 회수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오늘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김 의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밤 11시 반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첫 조사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혹 여러 개인데 좀 어떤 내용 위주로 오늘 좀 소명하셨는지. 이른바 정치 헌금을 포함해 모두 13개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숭고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귀중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비밀금고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취재진의 다른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연 이틀에 걸쳐 김 의원을 집중 추궁하며 의혹 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아내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도 여럿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최대한 모든 혐의를 따져볼 계획인데 이틀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전주와 완주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끝내 물리적인 충돌로 폭발했습니다. 완주군 의회 의장은 현역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미끼로 전주 완주 통합에 찬성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의회 의원 사무실 앞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려고 소화기로 내리치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챕니다. 진입을 시도한 건 다른 군의원들이 유이식 군의장을 감금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전주 완주 통합 반대 대책위 사람들. 우여곡절 끝에 문이 열렸는데 이번엔 안쪽에서 뒷덜미를 잡아 유 의장이 목이 졸리는 험악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유 의장은 앞선 상황을 두고 감금은 아니었다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통합 찬성 의결을 압박받는 드럼통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 배후로 중앙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전직 도의원과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 등이 찾아와 공천권을 암시하며 전주 완주 통합에 찬성하라고 사실상 협박했다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가정도 없이 의결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겁박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단둘이 얘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똑같았습니다. 24일 날 의결을 해라. 이런 주장의 안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정 장관의 의중을 전달하며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지 공천권을 두고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만간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 전에 전주 완주 통합을 마무리 짓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번 폭력 사태와 뒤따른 기자회견으로 통합 현안은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 개입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군의회 건물 안 물리적 충돌에 더해 유력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고성을 지르는 중년 남성을 제압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직 검사야! 뒤집어줄까? 전직 검사라는 설명이 붙었는데 모두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AI 가짜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일단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AI 기술이 재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 뉴스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이 검찰이 밝힌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 역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의 경우 최초 유포자, 제작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허위 정보 유포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110명을 검거했고 1000여 건에 대해 삭제 차단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조만간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도자료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해 감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고요. 국민들께서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2022년 10월과 이듬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감사 라인에서 군사기밀 누설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지휘부가 보안성 심사도 없이 보도자료를 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논란은 5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안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지자 문재인 정부는 자진월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대대적인 재조사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이 사건 초동 대응이 부실했고 은폐 행위까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는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안보 대응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경찰이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백혜령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백경정을 합수단에 합류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이 검경 합동수사단이 실체가 없다며 8개월 만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합수단은 백경정이 확증 편향에 빠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위법 수사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혜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백경정은 당시 세관 직원들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를 윗선이 무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백경정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단에선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 보도자료를 내고 세관 직원 4명,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관 직원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된 전원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합수단은 우선 조사 과정에서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실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부서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당시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이 완료된 상태였던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제기했다는 논란 역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경찰과 세관에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합수단은 확증 편향에 빠진 백경정이 무리한 수사로 사회적 혼란을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은 기록에서 빼는 답정너식 위법 수사였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백경정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며 징계해달라는 합수단의 요구를 받고 감찰을 진행 중인데 합수단은 이번에 백경정 징계 관련 추가 혐의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 에이젠틱 AI를 탑재한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보안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에 신제품 최고 사양 모델 출고가가 2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함께했던 호주 여행을 언급하자 당시 찍은 사진을 검색해 추천해주고 병원에서 온 통화 내용, 친구와 나눈 문자 속 약속까지 알아서 일정으로 등록합니다.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전틱 AI가 탑재된 갤럭시 S26 시리즈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6 기본 모델과 플러스, 울트라까지 3종을 공개했습니다. A phone that learns your habits and adapts in real time. A phone that takes actions on your behalf. This is the agentic AI phone. 빅스비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까지 여러 AI 에이전트가 탑재돼 취향에 따른 설정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성이 커진 보안 기능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지만 조금만 옆으로 틀면 마치 화면이 꺼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속 대화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드립니다. 계좌 이체 요구를 주의하라는 등 강한 경고 메시지를 띄우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갤럭시 S26은 똑똑해진 만큼 가격도 뛰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급난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며 전작보다도 10만 원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울트라 최고 사양 모델 가격은 254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발전된 인공지능만큼의 가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이 정도 가격인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120개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최대 15만 톤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 수급 안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정부 양곡 10만 톤을 우선 공급한 뒤 시장 상황을 보면서 2차 공급 물량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등에 힘입어 6천 돌파 하루 만에 6,300선도 넘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13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전남 영광 한빛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이 비싸다고 지적한 교복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체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장기간 금지한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운영난과 소송전으로 6년 동안 시민이 찾을 수 없었던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을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람형이 아닌 자연서식지형 숲동물원으로 재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각종 시설이 낡고 색이 바랜 부산 삼정도파크 동물원. 사자와 코끼리, 하이에나 등 다양한 동물이 방문객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운영난과 소송전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가 이어져 6년 가까이 방문객이 없었던 동물원이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보는 건 동물에게도 반갑고 신기한 일입니다. 한 6년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좀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그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이 동물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부산에서 동물원을 즐겨 찾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날릴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관람이 편한 곳에서 자연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 활용한 자연서식지형 숲동물원으로 탈바꿈하는 게 시작입니다. 관람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던 기존 구조를 동물의 활동 반경과 생활 습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동물 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 질병 관리와 검역, 긴급 보호동물 수용과 종보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는 거점 동물원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넘어 보존과 책임의 중추로 새로운 공립동물원 위상을 세우겠다는 포부입니다. 여기에 시민 입장료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완전 개장을 목표로 공립동물원을 시민이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숲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기존 복지 안전망으로는 찾기 어려웠던 구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대응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구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 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이 연계돼 있습니다. 앞서 한 달여간의 시험 운영을 통해 2026년 1차 구독사 위험군 3만여 명을 발굴해 각 지자체에 배분했고요. 다음 달까지 대상자들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블랙핑크가 3년 5개월 동안의 공백을 깨고 오늘 완전체로 음악 활동을 재개합니다. 블랙핑크는 오늘 오후 2시 타이틀곡 고를 포함해 5곡이 수록된 미니 3집을 발매합니다. 블랙핑크가 컴백과 함께 K-컬처의 상징적 공간인 국립중앙박물관과 열흘간 협업 행사를 진행하면서 1층 메인 로비에서 신곡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블랙핑크의 상징색인 분홍빛으로 물든 국립중앙박물관 외경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축구 열기를 더해줄 프로축구 K리그가 내일 시작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의 대전이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종효 감독이 부임한 수원 삼성의 일부 리그 승격 여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의 전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기존의 티아고, 콤파뇨 외에 안양에서 뛰던 모따까지 영입했는데 모따는 슈퍼컵부터 골을 넣으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전북을 견제할 후보 1순위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꼽힙니다. 최전방 주민규가 건재하고 울산에서 뛰던 루빅송과 엄원상을 영입하며 우승 DNA까지 주입했습니다. 다른 구단 감독과 선수들은 우승 후보로 대부분 대전과 전북을 꼽았습니다. 특히 저희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전북이나 대전을 꼭 이겨보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각 구단은 무제한으로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는 1부 리그 5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외국인 골키퍼 영입도 28년 만에 가능해집니다. 2부 리그 팀 창단이 늘어나면서 내년 시즌 1부 리그는 12팀에서 14개 팀으로 늘어납니다. 때문에 올해 2부 리그에서 최소 3팀, 최대 4팀까지 1부 리그로 올라갑니다. 승격의 문이 넓어진 2부 리그에서는 이종효 감독이 부임한 수원 삼성의 행보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똑같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축구를 이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리그에서는 울산과 강원, 인천과 서울의 경인더비가 시즌 개막을 알리고 2부 리그 수원 삼성은 서울 이랜드와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WBC를 준비하고 있는 야구 대표팀이 삼성을 완파하고 일본 오키나와 평가전 4연승을 달렸습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첫 성인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정우주와 안현민이 투타의 필승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평가전을 통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방망이를 예열한 대표팀은 삼성의 신인급 투수들을 초반부터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4회까지 5대2. 5회 들어 문현빈과 박동원의 2타점 2루타가 잇따라 터지며 9대2까지 달아났고 이어진 원원 만루에서 안현민은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만루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연습 경기 1차전에 이어 삼성전에서만 2개째 홈런입니다. 다음 타자 김도용까지 연속타자 홈런을 날리며 2, 3번으로 타순을 고정한 유지원 감독의 계산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운드에선 정우주가 가장 빛났습니다. 선발 소영준에 이어 4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정우주는 삼진 3개를 섞어 무안타 무실점, 퍼펙트로 3이닝을 책임졌습니다. 투구수 제한이 있는 본선에서 정우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 이름이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리그에서 신인왕을 다퉜던 안현민과 정우주가 대표팀의 필승카드로 떠오른 겁니다. 70-80%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설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8, 9회엔 승부치기에도 대비하며 16대6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연습 경기 4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뒤로 뺐습니다. 김진수 왼발로 잡아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최고의 골이에요. 와, 환상적인 골. 맞습니까? 전병관까지 살아나는 전북입니다. 손준호 가볍게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에 가슴에 비후에 오만하면서 환상적인 원더골.
인정이 됐습니다. 금요일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고 밤사이 서울은 하늘도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 않고 지속 시간도 짧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부산, 울산, 제주도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중서부 지방도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틀째 아침 기온이 영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 청주와 대구 7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와 전주 1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4월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3일절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인명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